자, 초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작품 설정의 취지 한번 보시면 1920년대예요. 자, 대표적인 민족 시인으로 일컬어진 이제 김소월의 시다라는 거, 김소월이라는 분의.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사별의 슬픔을 노래합니다. 사별이라는 것은 사자가 죽을 사자죠. 그래서 죽음으로 인한 이별이지. 자,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전통적인 그 상례의 과정 중에 초혼 의식을 소재로 했다라는 거. 자, 그래서 작품은 이제 초원이라는 이제 제목에서부터 나오죠. 그래서 이제 전통 의식이 강하게 환기된다라는 거. 그래서 김소월이라는 이분의 특징이 바로 전통입니다. 그래서 전통적 소재, 전통적 주제, 전통적 그 정서 이 세 가지죠. 그래서 이제 전통적이라는 것이 전통이 핵심이고 전통적 주제, 전통적 소재, 그다음에 전통적 정서. 아, 정서하고는 주제하고는 연결되는구나. 그러면은 정서 말고 운율. 네. 자, 그래서 이 전통적 주제라는 것은 이별의 정한이라는 것이 되고, 전통적 소재는 그 자연, 친화적인, 즉 토속적이고 향토적인 그런 소재들이 나타나게 되고, 운율은 민요조, 즉 민요조는 민요적 율격인데 율격이라고도 하는데요. 얘는 삼음복격입니다. 자, 이것이 이 전통이라는 것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는 시인이 바로 김소월 시인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초원이라는 이 개념, 이 초원이 이제 사람이 죽었을 때 그 혼을 소리쳐 부르는 일이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 혼을 부르는 행위예요. 자, 그래서 죽은 사람이 생시에 그 생시에 입던 윗옷을 갖고 지붕에 올라서거나 마당에 서서 왼손으로 옷깃을 잡고 오른손은 옷의 허리부분을 잡고 북쪽을 향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북쪽이 죽으면 간다라고 생각하는 곳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아무동네 안무개복이라고 이제 3번 부르는 의식입니다. 이름을. 자, 그리고 망부석 설화를 활용을 하고요. 그다음에 한해 정서. 전통적인 그 주제죠. 정서인. 그래서 한국 문학의 전통성을 보여주는 그런 시인이 바로 김소월 시인이고, 바로 초원이 작품이 바로 그 대표적인 작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김소월 시인의 이렇게 한번 보시고요. 다음 페이지로 가서 초원이라는 작품 한번 봅시다. 갈래는 자유심에서 서정시에 해당하고요. 제일 처음부터 나타나죠. 전통적이다라는 거. 자, 그래서 전통적인 율격을 사용한 민요적인 거죠. 격정적이고 애상적이고 감상적이다라는 말이 쓰이는데, 자, 일단은 격정이다라는 것은 치다격자에, 그다음에 정서형자요. 자, 그래서 격정이라는 것은 이제 감정이 격하게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격정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감정 직설적으로 토로를 하고요. 애상적은 슬프다 이자에, 그다음에 상자가 생각 상자로서 슬픈 분위기. 이게 나타나는데 무엇 때문에 이별이라든지 아니면 죽음으로 인해서 죽음으로 인한 어떤 슬픈 분위기가 나타날 때. 감상적은 말 그대로 감상, 느끼다 감자에 느끼다 감자에 생각 상자를 써서 느낌과 생각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있는 단어들을 다 알아야 됩니다. 선택지에 뜰 테니까. 자, 주제는 사별한 님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 바로 이별의 정한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특징 당연히 선택지에 뜰 아이들이고. 자, 그래서 전통 그러니까 상례, 즉 전통 그 장례식이죠. 전통 장례에서 이 초혼의식하고 망부석 설화를 소재로 했다라는 거죠. 전통적 소재를 사용했죠. 자, 그다음이 삼음보의 민요적 율격. 그래서 얘는 전통적 율격이다. 그렇죠?
자, 그다음에 반복법, 영탄법, 과정법 등의 표현 방법, 다양한 이런 표현 방법들을 사용하고 있다. 자, 그래서 얘네들의 특징을 이제 찾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본문에서. 그렇죠? 자, 그러면 인제 본문으로 가서 자, 초혼이라는 제목. 자, 전통 상례 절차의 하나인 초혼은 사람이 죽었을 때 부르는 이름을 그 혼을 소리쳐 부르는 이다라는 거죠. 앞에서 이야기했던 부분이라서 그냥 보시면 되고. 자, 한번 봅시다.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요. 그래서 산산이 부서진 이름, 허공 중에 헤어진 이름, 불러도 주인 없는 이름. 자, 이 세 가지 자, 모두 다 죽음과 관련되는 정보를 던져줍니다. 그쵸? 그래서 이거는 이거 죽음이구나. 죽었으니까 이름이 산산이 부서진 거고 이름이 허공 중에 헤어진 거고 불러도 주인이 없는 거야. 그죠?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여라고 해서 그 간절한 어떤 그리움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또 특징이 이어, 이어가 모두 사용이 되었죠. 자, 그래서 이어라는 종결 어미를 반복하고 있다는 것은 이제 반복법과 지금 영탄법. 왜냐하면 느낌표를 찍었지? 느낌표를 찍었으니까 영탄법이 지금 사용되고요. 그 다음에 어, 이 이어라는 부분은 반복법이지만 이 전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금 보면은 이거는 대꾸법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대꾸법이고 유사한 통사 구조의 반복이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반복법을 사용을 했기 때문에 강조가 되는데 바로 감정이 강조가 되겠죠. 임에 대한 어떤 그리움. 그렇죠? 그리고 운율이 형성된다라는 거. 이거는 이제 반복법의 효과다. 이 그 둘은 반복법의 효과죠. 여기 이제 이 반복법의 효과가 바로 이렇게 된다. 자, 이연으로 한번 가서 심중에 마음속에 남아있는 말 한마디는 끝끝내 마주하지 못하였구나. 자, 그래서 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통해서 후회, 그 다음에 안타까움이라는 정서가 드러나게 되죠. 사랑하던 그 사람이여, 사랑하던 그 사람이여 라고 하면서 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심중에 남아있는 말 한마디는 바로 이게 사랑이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붉은애는 서산마루에 걸리었다. 자, 그래서 지금 붉은애가 서산마루에 걸렸다는 것은 저녁이라는 시간적 배경이 나타나죠. 자, 그런데 지금 초혼이라는 의식과 관련해서 죽음의 이미지가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이제 해가 지는 거니까. 그렇죠? 해가 사라지죠. 그러니까 죽음하고 이고 그다음에 애상적인 분위기, 죽음하고 연결되니까 애상적인 분위기가 나타나죠. 자, 사슴의 무리도 슬피 운다라고 해서 감정이입을 여기서 사용을 했죠. 감정이입. 자, 그래서 시적 화자가 슬픈 건데 사슴의 무리가 슬퍼한다라고 하면서 감정이입과 감정이입이 나타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의인법도 나타나요. 자, 떨어져 나가 앉은 산 위에서 떨어져 나가 앉은 산 위. 바로 임과의 거리감을 느끼게 한다라는 거. 자, 이 거리감은 실제 거리가 아닌 심리적 거리감입니다. 즉 매우 멀리 떨어져 있다는 거. 그 이유는 죽음. 그죠? 자, 그래서 인간 떨어져 있으니까 고립된 느낌과 외로움이라는 정서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죠. 자, 그 산 위에서 나는 그대 이름을 부르노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임에 대한 어떤 그리움을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거. 자,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제 임을 상실했죠. 이런 그 허무한 마음이 여기서 느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3년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서름에 겹도록 부르는 서름 정서죠. 그래서 직설적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름에 겹도록 부르노라라고 하면서 이 두 개 행 반복법이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반복법을 사용해서 의미를 강조하고 운율을 형성하고 있죠. 자, 부르는 소리는 비껴가냐? 부르는 소리가 비껴가요. 왜? 이미 죽었기 때문이다. 자, 그리고 하늘과 땅 사이가 너무 넓구나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늘은 죽음, 땅은 현실, 삶과 죽음 사이의 거리감. 자,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서 뭐가 나면 절망이 또 느껴져요. 너무 넓구나. 그래서 거리감과 함께 이 부분에 이제 절망감이 느껴진다. 자, 그 다음에 다음 연으로 가서 선체로 이 자리에 돌이 되어도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르며.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선체로 이 자리에 돌이 되어도 라는 부분은 망부석설하고 연결이 되죠. 그죠? 얘는 이제 망부석설하고 연결이 되고. 자, 그래서 그리움하고 슬픔이 강조가 됩니다. 자, 그래서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여. 그래서 아주 간절한 그리움의 나타나죠. 사랑하던 그 사람이여, 사랑하던 그 사람 역시 이 부분 반복법을 사용했고, 당연히 의미가 강조가 되고 운율이 형성되겠죠. 자, 그래서 1, 2, 3, 4, 5, 0까지 한번 봤고 날개 쪽 한번 봅시다. 시험 문제 나오는 거. 자, 이 작품의 이제 배경의 의미가 무엇이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붉은애는 서산말에 걸렸다는 것은 지금 저녁이라는 시간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래서 이 저녁은 낮과 밤의 경계의 의미죠. 즉 삶과 죽음의 경계의 의미가 된다라는 거. 떨어져 나가는 산, 이거는 이제 공간적인, 이건 시간이었다면, 이거는 이제 시간적 배경이라면, 자, 이 부분은 공간적 배경을 이야기하죠. 자, 떨어져 나가는 산은 공간적인 어떤 거리감, 그래서 이제 고립과 단절이 느껴지고 임과 먼 거리에 있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 이제 전통적인 요소가 뭐냐 해서 내용과 형식으로 나눴어요. 자, 내용적인 면에서 지금 보면은 전통 장례 과정, 그 점에 초원의식을 소재로 했다라는 거. 망부석 설화를 차용했다라는 거. 자, 그래서 정서를 심화했죠. 그 다음에 전통적 정서인 한의 정서가 드러난다는 건 내용적인 면하고 연결되는 거고요. 형식적인 면은 상음보의 전통적 민요조의 율격, 민요적 율격, 상음보가 나타난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밑에는 보시면 되는 거고 넘겨서 학습 활동을 한번 합시다. 자, 시작은 어떤 상황에 처해지느냐. 사랑하는 사람과 사별을 했고요. 그렇죠? 슬픔을 느끼고 있다는 거. 자, 정서를요. 효과적으로 표현하기에 사용한 방법, 표현 기법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를 할 때 첫 번째 이제 삼음보의 율격을 형성했죠. 그리고 시행이나 식구가 반복되고 있다라는 거. 자, 그러면 이 부분을 통해서 뭐냐? 리듬. 즉 음악성, 리듬, 그 다음에 이제 운율 같은 표현으로 보시면 되죠. 그것이 이제 강조가 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 뭐냐면 이제 운율, 음악성, 리듬 이런 것들이 지금 강조가 되고 있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고조된 감정을 표현을 했죠. 슬픔의 정서를 극대화하는 영탄법을 자주 사용했다라는 거. 자, 그래서 직설적이다라는 거죠. 요것도 우리가 연결을 시켜볼 수가 있다라는 거. 자, 3번. 자, 밑줄친 식을 통할 수 있는 화자의 정서가 뭐냐? 돌이 되어도라는 것을 통해서 바로 망부석설화 연결된다 그러죠. 자, 망부석설화는 기다리다가 돌이 된다라 돌이 되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엄청 슬픈 겁니다. 극한의 슬픔과 또는 한의 정서. 네. 네? 아, 여기서 영탄법을 사용했기 때문에 직설적인 것이 아니라 감정을 직설적으로 나타냈고 그 직설적으로 나타낸 부분에
영탄법들이 사용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본문에 보시면 지금 이 부분이 있잖아요. 지금 이 부분에서 영탄법이 지금 쓰였고 지금 이 부분에 영탄법이 쓰였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보다는 사랑하던 그 사람이 이 부분에서 직설적이야. 그러니까 이 부분이 직설적인 거고 영탄법이 다 직설적인 건 아니고 이제 이 부분은 직설적이지 않죠. 감정이 없잖아. 근데 여기는 감정이 나타나 있죠. 그 다음에 여기서도 지금 보면은 서름이 겹도록 부르노라 뭐뭐 노라 해서 여기도 영탄법이지. 여기도 직설적이죠. 영탄법을 사용했고 직설적인 부분. 여기도 영탄법이고 직설적인 부분. 그래서 직설적인데 영탄법이 사용된 부분이 있다는 거야.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2번 학습활동으로 가서 자, 문학사적 의의를 생각하면서 보자라는 거지. 전통적인 요소가 나타난 부분이 내용과 형식으로 나누어서 가라라는 거. 이거 서술형으로 그대로 출제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그럼 내용 부분 아까 우리가 봤지만 그 첫 번째 1년에서는 초온, 의식. 전통적인 상례가 나타나죠. 절차가 나타난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5연은 망부석 설화가 나타났죠.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바로 보편적 정서인 한의 정서가 세 가지가 나타난다라는 거.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래서 내용 면에서 세 가지. 그다음에 형식 면에서 삼음보 전통적 민요주의 율격이다라는 거죠. 자, 그다음에 2번 문항으로 한번 가서 창작 배경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참고해서 당대 독자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었을지 시대 상황과 관련해 보자 이렇게 이야기죠. 자, 초호는 옛님을 따라가다가 꿈깨어 탄식함이라는 시를 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개작 전에 이 작품은 옛님이라는 한 여자에 대한 시였다라는 거예요. 시인의 어떤 개인적이고 특수한 체험에 바탕을 두고 있었다. 이제 그런데 이제 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초원으로 개작을 하죠. 지극히 개인적인 사건이 모두 삭제가 되고, 그래서 개인적인 사건이 이제 모두 삭제가 되고요. 구체적인 옛님이 보편적인 그대로 승화가 됩니다. 자, 그래서 더욱 많은 이들이 공감할 수 있는 보편적인 정서를 담을 수가 있었다. 그래서 구체적인 대상이 아닌 보편적인 대상으로. 그래서 개인적인 어떤 사건을 다 없앤 거죠. 자, 그러면은 이게 시대 상황하고 연결된다면 시대 상황은 1920년대니까 1920년대는 일제강점기라는 특수한 시대입니다. 자, 이런 보편적인 정서를 통해서 결국에는 일제강점기에 창작되었음을 감안한다면 이 죽은 임은요, 잃어버린 조국으로도 해석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나라를 잃은 애절한 슬픔과 강렬한 의지, 다시 만나고자 하는 강렬한 의지를 느끼게 하고 그래서 당시의 사람들에게 본표적인 공감을 느낄 수 있게 했다라는 거. 자, 그래서 이것은 반영론적 관점이죠. 시대적인 상황을 해서 외지적 관점 중에 반영론적 관점을 로 해석을 해보세요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다음으로 가서 총과 같은 시대 일제강점기 시대에 이제 한용운의 님의 침묵이라는 작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분도 이제 1920년대를 대표하시는 한용운도 1920년대를 대표하는 분이고 그 스님 승려면서 독립운동가예요. 자, 그러니까 아 여기서 임이 나올 텐데 그 임은 불교에서의 절대자, 즉 부처님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독립운동가의 삶으로 해석한다면은 조국이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한용운이라는 이분은 시대적 배경을 기반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요. 한용운이라는 이 시인이라는 이 자체, 시인 자체의 특성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시인 자체로 특성으로 해석을 한다는 것은 표현론적 관점으로 해석을 하는 거고요. 시대적 배경 아까 얘기했듯이 반영론적 관점입니다. 자, 그럼 한번 봅시다. 자, 님은 같습니다. 아, 사랑하는 나이님은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는 탄식으로서 명탄적 표현이 되고요. 자, 님은 같습니다. 님은 같습니다라고 하면서 반복법을 사용했죠. 그래서 의미를 강조하고 운율이 형성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이별을 이야기하고 있죠. 자, 푸른 산빛을 깨치고 단풍나무 숲을 향하여 갑니다. 그래서 푸른 산빛은 깨버린 거고 단풍나무 숲 쪽으로 갔으니까 푸른 산빛은 사랑의 의미가 되고 단풍나무 숲은 이별의 의미가 되겠죠. 자, 차마 떨치고 갔습니다. 황금의 꽃같이 굳고 빛나던 옛 맹서는 자, 그래서 그 가치라는 직유법을 사용했고요. 이제 맹세를 하는데 영원히 변치 않겠다라는 맹세겠죠. 자, 차디찬 티끌이 되어서 한숨 밑풍에 날아갔습니다. 그래서 차디찬 티끌이 되었다는 것은 보잘것없는 존재. 의미 없는 존재. 뭐 이렇게 된 거죠. 자, 날카로운 첫 키스의 추억은 나의 운명의 지침을 돌려놓고 뒷걸음쳐서 사라졌습니다. 자, 나는 향기로운 님의 말소리에 귀먹고 자, 그래서 지금 보면 향기로운 님의 말소리에 귀를 먹는다. 역설법이죠. 향기로운 거는 님의 말소리는 플러스 귀가 먹는 건 마이너스 둘이 부딪힙니다. 그래서 역설이 사용됐죠. 자, 여기서도 꽃다운 님의 얼굴 플러스 눈 멀었습니다. 마이너스입니다. 모순이 일어나죠. 플러스 마이너스. 자, 여기도 역설이 사용이 되었고 그 다음에 향기로운 님의 말소리는요. 향기롭다는 후각, 말소리는 청각이죠. 그래서 얘는 청각의 후각파라는 공감각적 심상을 사용을 했다. 그렇죠? 자, 사랑도 사람이랑 만날 때 미리 떠날 것을 염려하고 경계하지 아니한 것은 아니지만 이별은 뜻밖의 일이 되고 놀란 가슴은 새로운 슬픔에 터집니다. 그래서 놀랍고요. 슬픔이라는 정서를 느끼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자, 이 부분 매우 중요한 부분 바로 시상의 전환이 나타나는 부분. 시상의 전환이 나타나는 매우 중요하다. 왜? 지금까지는 슬픔, 놀람, 이별, 안 좋은 부정적인 이야기였는데요. 자, 이제 바뀌어요. 자, 이별을 쓸데없는 눈물의 원천을 만들고 마는 것은 스스로 사랑을 깨치는 것인 줄 아는 까닭에 걷잡을 없는 이 슬픔의 힘을 옮겨서 새 희망의 정수박에 들이붓으면서 슬픔에서 희망으로 정서가 바뀌어요. 그래서 시상이 전환됩니다. 슬픔에서 희망으로. 자, 우리는 만날 때 떠날 것을 염려하는 것 같이 자, 만날 때 떠나는 것, 떠날 때 다시 만나는 것. 자, 그래서 얘는 윤회설을 이야기하는데요. 자, 이 윤회설은 지금 여기서 만날 때 떠난다라고 이야기하는 회자 정리라는 떠날 때 다시 만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그 거자 필반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회자 정리라는 것은 한자어로 보면 이게 모이다. 회자에 사람 자자에 정하다 정자에 이별 리자야. 자, 그러니까 사람이 만나면 이별은 정해져 있다. 자, 그다음에 거자 필반이라는 건 뭐냐면 가다 거자에 자자가 역시 사람 자자, 필자가 반드시 필자에 반자가 돌이키다, 돌아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떠난 사람은 반드시 돌아온다. 다시 만난다. 그러니까 만나면 이별하고 떠나면 다시 만나고 만나면 이별하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윤회설이다라는 겁니다. 아, 님은 같지만은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자, 여기서도 지금 님은 갔어요. 마이너스.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존재하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해서 역설법을 사용하고 있죠.
자, 제 곡조를 못 이기는 사랑의 노래는 그래서 인제 임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고 있고 님의 침묵을 휩싸고 돕니다라고 하는데 왜 님의 침묵이냐? 바로 보내지 아니하여. 님은 갔지만 보내지 아니하였다 그랬죠?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니까 님은 내 옆에서 침묵하고 있는 것 같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 인제 왼쪽에 이거부터 먼저 볼 걸 그랬다. 자유사정시고요. 성격은 의지적이다라는 거. 자, 그러면 이제 의지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죠. 하나는 기댄다는 의미가 있고 하나는 뜻 의자에 뜻짓자를 써서 어떤 걸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거나 뜻을 지녔을 때 우리 의지. 독립에 대한 의지. 그죠?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 자, 여기서는 그 어떤 독립에 대한 의지라든지 이런 것들이죠. 자, 그래서 임에 대한 영원한 사랑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고요. 이거는 인제 그 절대주의적 관점, 내재적 관점이죠. 또는 절대주의적 관점 또는 존재론적 관점 또는 구조론적 관점. 다 같은 뜻입니다. 자, 특징 중요한데 인제 경어체를 사용을 했죠? 그럼 여성적 어조가 돼요. 인제 전통적으로 여성적 어조는 경어체를 사용했을 때 남성적 어조는 명령형 어미라든지 이런 걸 사용했을 때. 즉 이육사 시인은 남성적 어조예요. 그다음에 그 껍데기는 가라. 신동엽 시인의 껍데기는 가라라든지 이런 것도 남성적 어조예요. 명령형을 썼기 때문에. 아주 강하게 이야기하잖아. 그쵸? 그런데 김소월 시인이라든지 아니면은 한용운 시인 같은 경우는 경어체를 씁니다. 높임 표현. 뭐뭐 했어요. 뭐뭐 했습니다. 이런 걸 쓴다는 거는 여성적 어조로 들어갑니다. 부드러운 느낌. 이해됐죠? 자, 그래서 경어체를 사용해서 여성적 어조고, 자,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를 사용을 했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특별히 뭐가 보이냐면 공감적 심상도 보이죠. 그거 말고도 굉장히 많이 삽니다. 푸른이라는 시가, 단풍나무 시가, 차다, 촉각, 그쵸? 그 다음에 그 향기롭다, 이제 여기는 청각이 후각하고, 꽃답다, 시가, 이런 것들, 그쵸? 엄청 많이 사용했고, 그 다음에 역설을 사용했다는 거야. 그쵸? 자, 그래서 지금 밑에서 두 번째 행, 바로 님은 같지만은 나는 님을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제를 표출을 하고 있는 부분은 바로 요 부분이다라는 거. 이렇게 연결되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님.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위에 아와 여기서 아는 달라요입니다. 여기서 그냥 이별에 대한 단순한 탄식이었다면 이 아는요. 현실을 인식을 하고 그다음에 그 슬픔에서 희망으로 바꾼 다음에 깨달음을 나타내는 아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의미가 다르다는 거죠. 서술형으로 1행의 아와 그다음 밑에서 두 번째 아의 의미를 굳이 써라라고 서술형으로 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님은 사랑하는 사람 표현은 이거는 이제 절대주의적 관점, 내재론적 관점이고 진리 절대자 이렇게 해석하는 거는 표현론적 관점이야. 여기서 이렇게 끊기죠. 우선은 이거는 이제 그 절대주의적 관점, 존재론적 관점, 눈이 왜 안 나와? 구조론적 관점. 그래서 얘네들은 모두 다 내재적 관점. 안 보이네. 자, 그래서 진리 절대자 이거는 외재적 관점 중에서 표현론적 관점. 즉 작가 중심으로 해석한 거예요. 자, 그다음에 여기는 나와 있지 않지만 조국, 광복, 독립 이렇게 해석이 된다면 이거는 반영론적 관점, 외재적 관점 중에 관점 중 반영론적 관점 또는 얘도 작가 중심으로 해서 표현론적 관점을 볼 수도 있어요.
독립은 뭐야? 자, 이 작품에서 시적 화자가 임을 대하는 태도, 임을 대한 태도, 초혼의 시적 화자가 그대를 대하는 태도. 자, 비교를 한번 해보자라고 했을 때 이제 초혼의 시적 화자는요 어떻게 대하느냐? 자, 사별로 인한 절망적 슬픔을 직설적으로 이야기해요. 직설적 태도다. 자, 님의 침묵에서의 시적 화자는요, 그 님과의 이별의 이 슬픔을 역설적으로 초국해서 재회에 대한 확신으로 나아가는 태도가 나타난다.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다. 내 옆에 존재하고 있다. 나는 이별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 둘의 그대에 대한 임에 대한 이 태도가 다르다라는 걸 알 수가 있다라는 거. 자, 그래서 우리가 초혼까지 한번 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만세전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